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오늘 연가를 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노 대행의 사퇴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민사소송을 통해 대장동 개발에 따른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 쟁점들, 사회부 법조팀의 팽재용 기자 그리고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 갈수록 확산하고 있고요. 이 사건에 대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눈에 띄는 소식 말씀드렸다시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하루 연가를 냈는데요. 갑작스러운 휴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퇴근길부터 저희 취재진들이 노 총장 대행을 좀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기도 했었고 네. 어제 저녁에는 이제 아침에 출근을 했었던 것과 다르게 이제 따로 정문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대검찰청 쪽에서 알리면서 이제 저녁 퇴근길은 보지 못했고 또 아침 출근길은 이제 똑같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검찰청에 출근을 하게 되면 기자들과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침 일찍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오전 일찍부터 기다렸지만 노 대행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고 저희가 또 추가로 또 취재를 해본 결과 오늘 하루 연가를 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노 대행과 연락을 또 취하기도 했는데 네. 오늘 하루 연가를 냈다,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연가를 냈다는 짧은 입장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 연가, 휴가 자체는 사실 검찰총장 대행으로서 낼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도 한데 이 시기상 좀 갑작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예고돼 있는 부분도 아니었던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 대행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휴가를 냈는지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가장 유력한 것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때문에 이 노 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행은 직접 대검찰청에 출근을 하는 것보다 잠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의 사태를 한번 더 파악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측이 되고 있고 예. 아무래도 지금 사퇴 요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 만큼 거치 고민에 대해서 거치 고민을 지금 하지 않겠느냐 이 같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에서는 취재 기자들과 잠깐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같은 질문이 좀 나왔지만 다음에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을 아꼈고 예. 현재 노 대행의 거취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내부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또 노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상황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저희 법조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성명서를 정말 쏟아진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취재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전국에 이제 각 지검을 맡고 있는 높은 검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검사장급이라고 하는데 이 검사장급에서 단체로 성명을 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부장검사 그리고 각 이제 일선에 있는 실무진을 맡고 있는 평검사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이제 실제 이 성명을 내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달라라는 목소리를 일괄적으로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장동 항소 포기의 이 결정 과정은 수사팀에서 이미 앞서 폭로한 바가 있었고 그 앞서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은 대검 지휘부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법무부와의 소통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노 대행이 직접 이것을 해명해야 된다라면서 성명을 냈었고 이에 더해서 노 대행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물러나야 된다,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 이렇게 그러니까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서 총장 대행 사퇴까지 이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경민 변호사님, 현재 이제 최대 쟁점을 좀 짚어볼게요. 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 사실상 이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수사를 지휘한 것이 아니냐 이 의혹이 지금 최대 쟁점으로 보이는데요.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 그러니까 결재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져야 최종 승인이 난다고 봐야 합니까?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관할지검의 검사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앙지검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기존에 이제 수사팀에서 지금 공판팀에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1차적으로 어쨌든 항소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
그리고 그 전달이 이제 상급 기관으로 올라가서 대검에까지 전달이 됐었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뭐 법무부 장관하고의 이제 의견이 또 있었다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지침이 내려왔을 때에는 또 이제 이 항소를 불허한다는 입장이 오다 보니까 중앙지검장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결재를 했다가 또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항소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개입이 있었던 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검이 법무부의 사건 처리 경과를 이제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일정 부분 상호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게 관례였다는 평가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건이 진행이 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요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 해석에 있어가지고 큰 국민들한테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 사건에 있어서는 이 진행되는 경과를 계속 이제 법무부하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10월 31일에 처음 1심 판결이 선고가 되고 나서 바로 이제 법무부에 그런 이제 의견이 전달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몇 차례 어쨌든 사건이 결정이 나고 나서 아니면 그 경과 과정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하고의 소통이 있게 되고 그래서 법무부의 의견을 지금 참고해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도 이제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무부 측에서 이 사건의 내용이 있어가지고도 계속해서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의견 표명도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대검 지휘에 반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결로 그러니까 결정권자의 권한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최종적으로 항소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규정된 절차만에 한정해서 판단을 해보면 예. 중앙지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포기를 하는 쪽으로 이제 결정을 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제 절차상의 문제는 없지만 근데 중앙지검장이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항소 포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본인은 어쨌든 윗선에 그렇게 이제 항소에 대한 어쨌든 계속해서 입장을 전달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절차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그런 이제 본인이 항소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다른 영향을 받게 된 거 아닌가. 그랬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하고 달라지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뭔가 이제 좀 궁금해서 이제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입장을 지금 다시 한번 밝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입장이 나오는지 한번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을 뿐 수사 지휘로 해석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외압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단순히 의견을 전달하는 것, 수사 지휘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문론에만 해석을 하게 되면 단순 의견 전달은 사실 수사 지휘로 보지 않는 게 맞긴 합니다. 맞긴 하고 그리고 수사 지휘를 할 때에는 이 수사 지휘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서면을 통해서 이렇게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통지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만약에 이제 항소와 관련해서 항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만약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라. 이런 워딩으로 나갔을 때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거 그러면은 항소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장은 밝혔지만 그 이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그 문헌의 맥락까지는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예. 정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입장에서는 들어봤을 때 이거는 정말로 항소를 하지 말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시로 보여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을 정도라면 단수 의견을 넘어서 수사 지휘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정말 이 문헌에 정말 충실해서 해석을 했을 때 그냥 이제 이 사건을 검토를 해봤더니 항소 기준 취지에 비춰봤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항소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해보세요라고 그렇게 종합적인 의견을 전달했던 거에 불과하다면은 그러면 수사 지휘보다는 그냥 의견만 이제 참고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예. 그 이제는 문헌과 맥락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첨언을 예.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이제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입장을 전달한 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한 것도 신중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예.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만 이제 대검에 직접 의견을 전달한 건 정성호 장관이 직접 전달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럼 대검의 법무부에서 대검에 어떻게 의견을 전달했는가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대검에서도 법무부의 의견은 어느 정도 전달을 받았고 그 전 의견이 어느 정도의 형태였고 어떤 정도의 이야기였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결국에
결정은 노만석 대행이 한 것은 맞지만 이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가 어떻게 의견을 전달했는지 그리고 또 이 전달 과정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의견서를 전달했는지 혹은 뭐 몇 번 전달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어느 정도로 전달했는지 이런 부분은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만약에 단순한 의견 지시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 차례가 아니라 뭐 두 차례, 여러 차례 반복이 되는 경우에는 이 판단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수사지휘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이제 수사지휘서가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그때 당시에 지금 보고는 3차례 정도 받았고 이제 의견 표명도 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정말 여러 번 계속해서 항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해석될 만한 그런 이제 의견 교환이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수사지휘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뭐 앞으로 조금 더 사실관계가 좀 드러나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뭐 제3자가 보더라도 수사지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순 의견 전달, 이 수사 지휘로 볼 것인가? 관건은 법에 명시된 법무부 장관의 지휘 범위가 어디까지냐일 텐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가 맞긴 합니다만 이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지휘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청법 8조에 따르게 되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검사들을 지휘 감독은 할 수 있고 예.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총장만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 계계에 대해서는 검사들한테 이제 관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법에서 규정해 놓은 취지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검찰한테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공정성을 계속 띄게끔 하도록 이제 유도를 해 놓은 건데 그래서 수사지휘권을 행사를 할 때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만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끼칠 때 있어서도 방어막의 역할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일선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최소화를 하기 위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청법 취지에 따라서 뭐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뭐 완충을 시켜놓기 위한 취지에서 검찰총장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이 나온 후 검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선 지검장들 물론이거니와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도 이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현재 검찰 내부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지금 검찰 내부로서는 아무래도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다들 맞는 사안이고 그리고 현재 검찰은 지금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된 뒤에 내년에는 검찰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부 상황은 좀 혼란스러운데 이런 사건까지 이런 사태까지도 더해지게 되면서 일선 검사들은 아무래도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검찰총장 자체는 공석인 상태입니다. 예. 지난 7월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물러나게 됐고 자리를 떠났고 그 뒤에 새로운 검찰총장이 4개월 동안 현재 공석인 상태에서 대검 차장인 노만석 대검 차장이 2인자로서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수장이 이제 대행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이제 또 항소 포기 사태가 벌어진 것이고 이 항소 포기 사태 때문에 이제 대검 검찰총장의 대행을 하고 있는 2인자마저 물러나라라고 예. 그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내부에서 검찰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직 사정이야말로 그야말로 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진들도 이제 현재 내부 분위기를 좀 알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있는 이제 검사들이나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주요 연구관들을 전화를 하거나 해도 회의 중이다라는 분위기도 많이 있고 일선 검사들의 지휘부들도 현재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살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사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현재 검찰총장 대행 이전에 이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의를 표명하고 현재 계속 출근을 하지 않고 있고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제 공석이 곧 사의가 수리가 되면 사표 처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도 이제 공석이 되게 됩니다. 정진우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취임을 했고 4개월밖에 안 된 중앙지검장인데 이제 중도 사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검찰총 대검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마저 지금 두 곳에 모두 수장이 없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 보면 결국에 검찰 지휘부 곳곳이 현재 구멍이 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검찰은 사실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청법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그렇죠. 지금 논의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현재 검찰의 또 현안 중에 하나인 이 보안 수사권이 예. 폐지가 되느냐, 아니면 유지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지금 총리실 TF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같은 논의가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대검찰청입니다. 예. 이 같은 대검찰청에서 이런 검찰 폐지 이후의 상황에 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그 안에 있는 관련된 논의들을 해야 되는 게 이 대검의 조직인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국정감사를 하느라 매우 바빴거든요. 예. 그리고 국정감사가 이제 끝나고 이제 일반적인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과 그리고 내년도 현안에 대해서 바쁘게 돌아가야 될 시기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 대검에 있는 이제 검찰총장 대행마저 지금 이렇게 공석의 위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서 갑작스럽게 연가를 내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각 검찰청에 있는 분위기도 좋지 않은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총장 대행을 나가라고 하는 목소리까지 분출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지금의 이 혼란이 수습이 좀 어려울 정도로 계속 커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년에 검찰이 해제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이전에 검찰이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냐. 이 같은 우려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또 좀 비판의 목소리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문정 동부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은 좀 안타깝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정치 사건에 매달리면 안 된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검찰 수뇌부의 공소, 그에 따른 검찰 내부 분위기도 짚어주셨는데 항소가 필요했느냐, 필요하지 않았느냐, 뭐 항소 포기냐, 항소 자제냐를 두고도 반응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밝힌 입장에서는 이미 1심 판결에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높은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거 되게 성공한 재판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하면 구형량보다 적게 나온 피고인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재 그 이제 1심 재판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릴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구형보다 좀 더 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예.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공소 사실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심에서 다퉈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현재 수사팀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추징 금액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예. 나지 않았습니까? 법원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다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수사팀의 입장인 반면에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다른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같이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동안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대통령도 뭐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뭐 무분별하게 기계적인 항소로 고통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기도 했는데 자,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이긴 합니다. 자, 기계적인 항소냐 아니냐 판단 기준 어디에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왜 무죄가 나왔는지를 아마 이제 수사팀에서 먼저 검토를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검토를 했을 때 어쨌든 이게 다시 한번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판단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예.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리적이든 사실적이든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기계적인 항소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소를 하는 건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결국 뭐 1심, 2심, 3심 계속해서 이제 그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에서 만약에 항소를 하고 상고로 해서 이렇게 사건을 계속 끌고 가게 되면 그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시달리게 되고 그런 시간적, 정신적 이런 스트레스가 크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를 한 거였는데 근데 이 대장동 사건은 약간 조금 다른 것이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 무죄가 나온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이제 도과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실 추징될 수 있는 그 액수 자체도 이제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상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항소를 좀 기계적으로 항소를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의 판단 기준은 일단은 뭐 수사팀에서 먼저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짚어주신 추징금 논란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이 인정한 추징금 473억 원이 상한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천억 원대 환수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지금 법리적 쟁점으로 부각이 된 건데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했다면 실제로 그 추징금 인정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날 만큼 달라졌을까요? 이게 물론 이제 재판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약간 항소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곤란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이 부분이 무죄가 났는데 그게 이 부분이 뭐냐면 그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를 하는 걸 금지하고 있고요. 예. 그를 통해서 이익을 취득했을 때 이거를 이제 몰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민간업자들이 아주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이익을 지금 취한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예. 그럼 그거를 환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유죄가 인정이 됐어야만 그래서 이제 추징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결국 이제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 사업 시행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7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 면소 판결이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제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추징금 액수가 지금 470억대로 이렇게 확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기간 자체가 산정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2023년까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범행이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라는 검찰 측의 이제 논리였고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도과된 게 맞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 상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달라졌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추징되는 액수 자체도 달라질 가능성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 측면에서는 뭐 그 항소심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긴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징금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사소송으로 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 측에서 뭐 손해배상 소송, 민사소송을 통해서 추징금 환수가 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합니다. 그 가능하긴 한데, 근데 1심 법원에서 어떻게 이제 판결 이유를 설명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피해자로 따지게 되면 성남도시 개발공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에서 본인들이 지금 민사소송에서 이걸 함수를 해서 가면 괜찮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징액을 선고를 해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 1심 법원에서 그렇게 본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 이유가 지금 이 재판 자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지금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건 형사사건 판결이 날 때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렸다가 지금 민사사건으로 가서 성남도시 개발공사가 민사소송으로 이제 환수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기간 자체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해서 이제 받아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다라고 이제 했었고 그리고 지금 재판에서 결국은 이제 또 무죄 판결이 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나중에 이제 민사소송에서도 결국 보통 이제 이 항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과 함께 증거를 첨부를 해서 이제 우리가 소송에서 이제 뭐 승소를 하게 되게 되는데 무죄 판결이 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게 민사 소송으로 갔을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또 이제 유죄 판결이 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 결국 승소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애매해지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승소를 해서 받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조금 의문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형사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형사재판에서도 안 됐는데 민사소송으로 뭐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도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하는 건 곤란하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정성호 장관은 1심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측을 이렇게 뭐 된다 안 된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거의 같이 그러니까 비슷하게 굴러가는 형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사소송에서의 결과를 미치는 경우도 저희도 취재를 하면서 많이 본 상황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에서 좀 더 많은 유죄 그리고 많은 추징금이 나온다면 민사소송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겠죠. 다만 형사소송에서 어느 정도 무죄가 나오고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면
경우에는 민사소송도 분명히 영향을 받는 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형사소송에서 안 된 내용이 민사소송에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물론 재판은 각각 다르지만 그 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재판 자체가 굉장히 오래 진행되고 네.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재판을 진행해서 또 추징을 한다. 이거는 시간은 분명히 더 많이 걸릴 것이다. 이 부분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성남 씨는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면서 향후 민사소송 확대를 예고했네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사 사건에서 뭐 더 이제 형량이 세질 수 있는 예. 아니면 뭐 추징금을 액수를 높일 수 있는 그 가능성 자체가 지금 사라졌거든요. 그게 이제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성남시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액을 환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를 이런 부분도 결국 이제 항소 포기에 대한 뭐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결국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네. 어쨌든 이제 성남시 입장에서는 지금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이제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제 환수액을 넓혀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결국 이 이익 같은 경우 결국 이제 대장동 업자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결국 이 이익들이 성남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남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도 성남시장이 그렇게 입장을 밝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 항소 포기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 여파가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제 별개의 재판은 맞습니다. 별개의 재판은 맞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관계가 또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아예 안 준다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뭐 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무죄가 난 부분들은 다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 무죄를 취지로 해서 이제 아마 사실관계가 확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재판이 나중에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특경법상 배임죄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비슷한 논리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특경법상의 배임죄가 적용이 되지 않고 단순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이 돼서 유죄가 나온다라고 극단적으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형밖에 될 수가 없고 예. 특히나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이 업무상 배임죄를 또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나중에 이제 판결로 갔을 때 뭐 면소 판결 처벌을 할 수가 없고 아니면 검찰 입장에서도 공소 취소까지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대담 초반에 언급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거취가 이번 사태의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인 것 같은데 네. 좀 예상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노 총장 대행은 계속해서 침묵을 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취재진들이 노 총장 대행에게 연락도 취하고 있고 그리고 내일도 이제 연가를 낼지 내일도 계속 출근을 할지 안 할지도 아직 미지수인 상황인데 예. 일단 연가는 오늘 하루만 낸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됐고요. 내일은 그렇다면 입장 표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같은 현재 추측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어떤 반응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퇴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검란이라고 하죠. 검찰 내부에서 사퇴를 요구해서 이제 검찰총장 이제 검찰의 수뇌부가 물러나는 게 2012년도에 있었던 이제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에 비판을 받아서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13년 전이거든요. 예. 그 같은 사태가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 같은 현재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노 총장 대행이 13년 만에 이제 검란으로 물러나는 총장이 될지 총장 대행이 될지 검찰 수뇌부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검찰총장 대행을 유지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수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내부는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검에서 진행돼야 될 상황도 많이 있고요. 예. 하지만 지금 이렇게 검사장급부터 평검사들까지 이제 사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설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조직을 어떻게 추스릴 수 있느냐는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 사회부 법조팀 팽재윤 기자,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